패션으로 힐링하려면 팁 10. 두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패션으로 힐링하려면 최유리입니다. 오늘은 패션으로 힐링하려면 팁 10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토리 펀딩 끝나고 출간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되면 말로 듣던 이 내용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잘 듣고 생활 속에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안 입는 옷에는 가짜 자리가 있다. 영국의 TV쇼 What Not to Wear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여성들이 변신하기에 앞서 옷장 속 과거를 직시하게 되는 장면이었다. 나는 정말 많은 옷을 버렸다. 그 옷들이 결국 나의 과거였다. 나도 What Not to Wear의 그녀들처럼 옷장 속 잊지 않는 옷으로부터 과거의 내 실수를 돌아보았다. 물론 그 옷들이 너무 아깝다. 그러나 그런 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어. 후회는 없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그 미련함을 반복할 테니까. 나라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고 현명함을 곧바로 얻는 그런 천재는 아니다. 내가 안 입고 방치해뒀다 어느 수거함 속으로 넣어버렸던 옷은 조화가 어려운 옷, 내 피부톤이나 체형과 맞지 않는 옷, 퀄리티가 낮은 옷, 이런 옷들도 있었지만 퀄리티도 괜찮고 내 피부톤이나 체형과도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내가 가장 많이 방치해뒀다가 버렸던 옷은 내 삶과 동떨어진 옷이었다. 내 삶과 동떨어진 옷은 예뻐서 샀지만 딱히 그 옷을 입을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 옷이다. 이런 종류의 옷은 대부분 드레스류였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델 컷을 보고 너무 예뻐 구입한 크림색 드레스가 있었다. 딱 한 번 입었다. 무릎 정도 길이이지만 길이가 좀 더 길었으면 그리스 여신이 입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옷이었다. 그리스 여신은 내 삶과도 조용한 말괄량이라는 내 정체성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가슴이 보일락 말락하는 초록색 드레스도 있었다. 친구 결혼식에 딱 한 번 입었다. 백화점에서 공주같이 떠받들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분위기에 휩쓸려 구입했는데 정작 너무 공주 같아 자주 입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방가르드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실루엣이 독특한 블랙 앤 화이트 드레스도 있었다. 그 옷은 결정적으로 소재가 편하지 않았고 입으면 저절로 생기는 드레이프 때문에 너무 차려입었다는 느낌을 줬다. 카메라 앞에서 가식 떨며 촬영을 했던 어느 날 딱 한 번 세상 공기를 마셔본 그 옷은 지금 내 옷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내 모습을 떠올려 보니 과거의 나는 레이스 가득한 공주 옷을 입고 좋아하는 내 딸과 똑같이 공주가 되고 싶어하는 소녀였구나 하면서 피식피식 웃게 된다. 옷장 속의 옷들을 꺼내어 이런저런 내 실수를 돌아보면 나는 옷과 옷들 간의 조화나 스타일링보다는 한 아이템의 독창성만 생각하거나 그 옷을 입고 내가 경험할 삶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옷과 나와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써왔다는 점이 보였다. 옷장 속에서 보이는 나의 욕망, 나의 나쁜 습관, 나의 실수를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건 시험을 치른 학생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오답노트를 만들어 자기 실수를 분석해보는 작업과 같다. 틀린 문제에 불쾌해하며 두 번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학생보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기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는 법이다. 진정한 멋쟁이가 되려면 옷장 속 안 입는 옷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옷을 꺼내어 들여다보며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용감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2. 따라 입기.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패션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쇼핑을 하며 숱한 실수를 경험했고 패션 잡지와 방송을 보고 전문가들의 감각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다. 내가 패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케이블 TV를 신청한 2004년 이후였다. 2004년부터 패션 채널은 내 TV에서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패션 TV 채널에서 나는 화려함에 매혹되기도 했지만 스타일링의 법칙을 배우기도 했고 어떤 브랜드에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도 배웠다. 패션은 나에게 즐거움이자 활력소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패션 채널을 봐도 새롭지가 않았다. 나는 TV에서 소개되는 스타일링 법칙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 이후 나는 패션 방송을 그다지 즐겨보진 않는다. 그러나 패션 잡지는 지금도 기회가 있으면 꼭 펼쳐서 넘겨본다. 카페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휴식할 땐 카페에 비치된 하이엔드 잡지를 정독하기도 하고 정기 구독하는 패션 잡지는 없지만 1년에 5권에서 6권 정도는 구입해서 본다. 사람마다 각기 타고난 능력이라는 게 한두 가지씩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관찰력과 기억력을 꼽을 수 있다. 나는 눈이 빠른 편이라 하나를 보더라도 주위 맥락까지 함께 파악하고 기억하는 편이다. 그렇게 관찰한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뒀다가 새로운 상황에서 요리조리 꺼내어 활용하는 걸 좋아한다. 인지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흔히들 말하는 창의성이란 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다. 창의성이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새로운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해결책을 끄집어내는 능력인 것이다. 체스 챔피언들의 경우 체스 두는 법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수많은 체스판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다가 기억 속에 존재하는 체스판이 눈앞에 펼쳐질 경우 머릿속에 저장된 것을 응용해서 체스를 두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즉, 내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둔 데이터가 많을수록 문제 해결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해결책의 경우의 수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디서 패션을 배우냐고 종종 물어본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는 패션 잡지 정독과 인터넷 해외 쇼핑몰 구경을 권한다. 파페치, 샵밥, 네타포르테, 매치스 패션과 같은 쇼핑몰은 물건 하나 마네킹에 입혀놓고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 아이템을 포함한 토털룩을 입은 모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두었다. 심지어 네타포르테와 아웃렛은 모델이 빙그르 도는 영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패션 잡지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는 비싸고 화려한 물건들이 있다. 보통 월급쟁이의 한 달치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시계에 가방, 옷, 신발이 소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절대 일상생활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과한 룩이 제시되기도 한다. 대개 우리는 패션 잡지와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디테일, 브랜드, 트렌드에 시선을 뺏긴다. 나도 수년간 브랜드, 디테일, 트렌드를 쫓았는데 그 결과 후회만 남는 쇼핑을 했었다. 그러던 내가 어느 날부터
패션 잡지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사진 속 룩을 따라 입기 위해 눈여겨보는 대상이 바뀌었다. 지금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고급스러운 컬러 배합, 핏과 길이의 조화, 반대되는 소재간의 절묘한 어울림이다. 사실 진짜 멋쟁이는 디테일이 많은 요란한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다. 많이 보고 눈으로 익혀둔 다음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데이터를 상황에 맞게 다르게 변형해서 요리조리 꺼내어 쓸 줄 아는 그런 사고를 패션에 적용해서 옷을 입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창의적 따라쟁이이자 진짜 멋쟁이이다. 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창의적 따라쟁이가 아니었다. 그냥 따라쟁이였다. 수년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스타일링을 담당한 전문가의 두뇌 활동을 흉내내려고 노력한다. 따라입기에서 일종의 발상 전환을 한 셈이다. 상당 기간 동안 사진 속 스타일링 법칙을 익히는 훈련이 축적되면 자신만의 스타일링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풀어내어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창의적 따라쟁이이자 진짜 멋쟁이가 갖춰야 할 능력은 타인의 두뇌 활동의 결과물을 관찰하고 그 결과물을 가능케 한 전문가의 두뇌 활동을 모방할 줄 아는 능력인 것이다. 많이 외워둔 것이 결국 창의적 발상의 밑거름이 된다. 창의적 따라쟁이가 되려면 전문가에 의한 두뇌 활동의 산출물을 스마트폰에 찍어서 저장해 놓거나 오려서 스크랩해 놓고 반복해서 봐야 한다. 그렇게 자주 보며 기억을 해놓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부터는 저렴한 브랜드나 로드숍에서도 알짜 아이템만 뽑아서 사는 쇼핑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럼 토털룩을 대하는 그냥 따라쟁이와 창의적 따라쟁이의 서로 다른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한다. 그냥 따라쟁이는 가령 이런 생각을 한다. 저 가죽 바지 어느 브랜드에서 사야 되지? 창의적 따라쟁이는 이런 생각을 한다. 따뜻한 소재의 스웨터와 바지의 차가운 가죽 소재가 만나니 멋있네. 근데 저 스웨터의 핏이 타이트했다면 이건 촌스러웠겠다. 스키니진에는 역시 헐렁한 상의가 세련됐어. 두 번째, 그냥 따라쟁이의 질문. 저 부츠 예쁘다. 얼마지? 저거 사고 싶은데. 창의적 따라쟁이의 반응. 플라워 프린트 미니 플레어 스커트의 여성스러움을 부츠가 중화시켜주는구나. 치마가 짧아서 앵클 부츠가 참 잘 어울리는 룩이다. 세 번째, 그냥 따라쟁이의 반응. 저 와이드 팬츠는 과연 입는 사람이 있을까? 저건 아무도 안 사겠다. 창의적 따라쟁이의 반응. 버건디, 화이트, 핑크, 그레이 배색이 정말 멋스럽네. 와이드 팬츠 자체는 너무 과하지만 저 배색은 버건디 머플러, 화이트 티셔츠, 핑크 양말, 그레이 코트를 활용해서 같은 배색을 만들어 봐야겠다. 네 번째, 그냥 따라쟁이의 반응. 저 야상 점퍼 너무 비싼 거잖아. 300만 원짜리. 고가라서 입을 수가 없네. 짝퉁이나 살까? 창의적 따라쟁이의 반응. 야구 점퍼 위에 야상 점퍼를 겹쳐 입었지만 하의는 헤링본 슬랙스를 입어서 멋있어 보이는구나. 다섯 번째, 그냥 따라쟁이의 반응. 저 콜 땡땡 악어 가죽백 진짜 비싼 건데 갖고 싶다. 창의적 따라쟁이의 반응. 무채색 드레스에 레드벨트와 네이비 가방을 걸치니 전반적인 룩이 화려해졌구나. 드레스만 따로 보면 밋밋할 수 있는데 레드와 네이비가 더해져서 멋스럽구나.
굳이 저 악어 가죽 백이 아니어도 다른 아이템으로 네이비를 더하는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6번째, 그냥 따라쟁이의 반응. 헉, 망토. 난 안 입으니까 패스. 창의적 따라쟁이의 반응. 트라페즈 라인 스커트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네모난 실루엣의 망토는 고수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망토 대신에 나는 크롭 스웨셔츠를 한번 시도해볼까? 3. 브랜드 컨셉은 가볍게 무시해주자. 나는 낯선 브랜드에서 구입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일단 시도를 해보는 편이다. 지인들은 내가 걸친 아이템을 보며 눈을 반짝이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때가 많은데, 그때 내가 걸친 대부분의 아이템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브랜드의 것이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하면 물론 인스타그램 사진부터 검색하지만 검색 결과보다는 나는 나의 직관에 의해서 판단한다. 인터넷 쇼핑에서 숱한 실패를 하다 보니 이제는 원산지와 소재, 사진만으로도 어느 정도 촉감이 예상된다. 내가 낯선 브랜드, 낯선 아이템을 과감하게 시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토탈룩이다. 브랜드나 인지도는 내 옷장 속의 기존 아이템과 그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내 몸이 함께 만들어내 조화로움을 고려했을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낯선 브랜드와 낯선 아이템은 사실 낯선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자신이 어떤 토탈룩을 만들어낼지가 정해져 있다면, 나는 낯선 브랜드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겉보기에 내 정체성과 상반되어 보이는 매장에 들어가서 보물을 찾아내는 것도 좋아한다. 나는 개구진 매력 덩어리 양과 쇼핑 중 클래식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마시모 두띠 쇼윈도 앞에 그녀를 데려갔다. 그녀에게 물었다. 자신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이 있어 보이는지. 축구를 좋아하는 활동적인 그녀는 1초도 안 망설이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고 끌며 말했다. 진짜로 그런지 들어가 보자고. 30분 후 그녀는 그곳에서 35만 원을 결제하고 나왔다. 반면 패션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젠틀한 얌체구는 컨설팅 중 내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저에게 딱 맞는 브랜드 하나 발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브랜드가 있을까요? 정말로 답을 구하는 듯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진 얌체군에게 내가 해준 말은 이렇다. 물론 자기 정체성과 딱 맞는 브랜드 하나를 발견한다면야 정말 편하고 좋겠지만 브랜드가 정해둔 가상의 인물 컨셉과 내 정체성이 완벽히 들어맞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진짜 멋쟁이란 스타일리시함의 법칙과 내 정체성, 트렌드, 그리고 가격을 모두 고려하며 옷을 고르는 재미를 아는 사람이다. 만약 그 재미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면 그 사람은 멋쟁이가 될 욕심도 마음에서 비우는 게 맞다. 중요한 건 브랜드가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의 정체성과 이미지, 컨셉 그대로 소비하도록 하는 것은 브랜드의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브랜드가 광고 캠페인, 매장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해 놓은 타겟 소비자층의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아이템을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밀렵해 와서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변형하여 자신이 원하는 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치고 빠지는 식의 전술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개구진 매력 덩어리 양은 마시모 두띠 매장에서 재킷을 구입했지만
마시모 두띠가 구축해놓은 클래식하고 다소 무거운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나와 함께 경험한 것은 전술이었다. 그녀는 마시모 두띠에서 구입한 남성용 재킷, 망고에서 구입한 블랙 코팅진, 포스에서 구입한 티셔츠, 그리고 아디다스에서 구입한 화이트 스니커즈, 젠틀몬스터에서 구입한 각진 뿔테의 미러렌즈 선글라스와 함께 매치함으로써 그녀의 정체성에 맞게 그 옷을 소화해냈다. 스타일리스트가 입혀주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는 가짜 패셔니스타가 아닌 진짜 패셔니스타들을 잘 관찰해보면 그들은 정말로 이런 전술에 능하다. 나는 어디서든 무엇이든 쇼핑한다. 그 결과 내 옷장은 조용한 말괄량이로서의 일관성은 띠고 있지만 다양한 성질의 옷이 혼재되어 있는 콜라주이기도 하다. 4. 나는 작은 여자다. 고로 아동복을 산다. 우리 집 근처에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 있다. 그곳에선 병행 수입을 거친 브랜드의 옷이 종종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어느 날은 12세에서 13세용 옷의 크기를 보고 입어볼 용기를 냈다. 물론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내가 입은 옷이 아동복인 걸 금방 알아보긴 했지만 다들 어떻게 그게 맞느냐며 부러워했다. 153cm 단신인 얌전한 악동양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찾기가 힘들어 쇼핑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상태였다. 그녀에게 나는 SPA 브랜드의 아동복을 시도해볼 것을 제안했다. 오랜만의 쇼핑으로 인한 그녀의 긴장감은 이내 경이로움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기에게 맞는 옷이 그렇게 쉽게 찾아진다는 점을 신기해했고 사라 걸스에서 길이와 핏 모두 완벽한 스키니진을 득템했다. 늘 헐렁한 할머니 바지만 입어왔던 그녀가 스키니진의 짜릿한 핏을 새로 알게 되었을 때 보여주었던 조용한 흥분에 나도 덩달아 즐거웠다. 아동복을 입는 내 모습을 마주할 때면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사만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던 난쟁이 남자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사만다는 난쟁이 남자의 옷이 아동복이라는 걸 발견하곤 나는 아동복 입는 너 같은 남자랑 어울릴 수 없어 라며 박차고 일어난다. 사실 그 에피소드에서 내가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사만다의 태도가 아니라 그런 그녀 앞에서 당당했던 그 난쟁이 남자의 태도였다. 그는 특유의 자존감에서 우러나온 위트 있는 몇 마디 말로 그녀를 항복시켰고 천하의 바람둥이인 그녀와 2주나 데이트를 했다. 아동복을 입는다고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은 자신감 있는 표정과 당당한 태도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아동복을 멋스럽게 소화하는 센스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잇 아이템의 숨은 비밀을 제대로 파악할 것. 우리가 무언가를 걸쳤을 때 패션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보고선 매우 의아해하는 패션 아이템들이 있다. 그 펑퍼짐한 꽃무늬 원피스 할머니 옷장에서 훔쳐왔니? 헉! 그 고무장화는 어부들이 신고 작업하는 그 장화 아니야? 할머니 옷장에서 훔친 듯 촌스러운 원피스는 패션 아이콘 알렉사 청이 입었었고 어부들이나 신을 법한 장화는 원조 패션 아이콘 케이트 모스가 신어서 대유행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패션 아이콘이어서 이런 아이템이 유행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룩에는 패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한 가지 법칙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내 맘대로 그 법칙을 명명하자면 그건 바로 반대의 법칙이다.
하나의 룩에 서로 상반되는 성질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때 그 룩이 왠지 모르게 세련되어 보인다는 것. 그것이 반대의 법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요소란 내가 걸치는 옷, 액세서리, 신발뿐 아니라 나의 체형, 나의 얼굴 분위기, 나의 헤어스타일, 나의 메이크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스타일링에 대한 팁을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책과 잡지, TV 방송에서 반대의 법칙을 매우 자주 언급하고 있다. 워스트 드레서의 룩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이 법칙을 지키지 않았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워스트 드레서 대부분은 투머치 혹은 촌스럽다는 평을 듣는다. 만약 다소 남성적인 얼굴에 깡마르고 키 큰 알렉사 청이 아닌 박보영 같은 작고 사랑스러운 여배우가 할머니 옷장에서 훔친 듯한 원피스를 그랬다면 단지 늑대 소년 속 여주인공으로 보일 뿐 멋져 보이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패션 아이콘이 걸치고 나와 유행이 되는 잇 아이템은 이 외에도 정말 많다. 그런데 늘 내가 목격하게 되는 건 그들의 얼굴이나 체형, 분위기와 그 아이템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독특한 느낌이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패션 아이콘의 잇 아이템만 회자되는 것이다. 사실 잇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유행이냐, 얼마나 핫하냐가 아니다.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건 잇 아이템이 어떤 특징을 지닌 인물과 함께하고 있을 때 멋져 보였느냐이다. 우리가 잇 아이템을 착용해보고 어울리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알렉사 청이 걸쳤으니까 멋있는 거지 라며 실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패션을 소재로 다룬 웹툰에서도 이런 실망감이 자주 다뤄진다. 그러나 우리가 내뱉는 맥없는 이 말은 사실은 알렉사 청의 남성적 얼굴과 꽃무늬가 대비됐으니까 멋있는 거지 와 같은 분석적인 것이었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번에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아마도 미란다 커 같이 사랑스러운 얼굴보다 지젤 번천 같이 중성적인 얼굴이 더 다양한 런웨이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지젤 번천의 얼굴이 풍기는 중성적 분위기가 더 다양한 옷을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란다 커가 사랑스러운 원피스를 입으면 귀여워 보이긴 하지만 멋져 보이진 않는데 지젤 번천은 프릴 달린 블라우스를 입든 베니시안 재킷을 입든 그냥 멋져 보인다. 지젤 번천의 중성적인 얼굴은 메이크업이나 헤어 그리고 육감적인 몸매로 여성스럽게 변신 가능하기 때문에 중성적인 얼굴로도 베니시안 재킷이 멋스럽게 소화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 미인으로 꼽히는 모 여배우가 베스트 드레서가 된 적이 드문 건 그녀의 얼굴이 너무 예뻐서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10년 전에 매우 즐겨봤었던 미드 가십걸에서는 세리나와 블레어의 패션이 블로거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곤 했었다. 그런데 내겐 블레어의 룩보다 세리나의 룩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다. 그건 아마도 블레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분위기의 아이템으로 완벽 세팅하여 입었었지만 세리나는 상반되는 요소를 적절히 믹스하여 스타일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법칙을 알고 나서부터 단신이며 약간 여성스러운 얼굴의 나는 너무 여성스러운 옷은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옷을 입을 경우 꼭 그것을 중화시킬 수 있는 신발이나 가방을 함께 매치하는 편이다. 내가 거의 매일 착용하고 있는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에서 구입한 커다란 보잉 선글라스이다. 우리 엄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인들은 내 선글라스가 나에게 묘하게 어울린다며 신기해한다. 그럴 때 그 보잉 선글라스를 따라 사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아이템만 따라 사는 따라쟁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반대의 법칙을 생각해서 본인의 얼굴형과 본인의 분위기와 반대되는 다른 선글라스를
부지런히 찾아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6. 진짜 멋은 흐트러짐에 있다. 우리가 스타일링에 신경 쓰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완벽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 같다. 우리는 멋스러워 보이려고 헤어스타일에서 완벽함을 추구한다. 어머님들은 부분 가발로 머리를 열심히 부풀리시고 15년 전 여고생들은 깻잎 머리가 흐트러질까봐 찬빗을 소지했으며 깻잎 머리 여고생의 선배들은 닭벼슬 머리가 흐트러질까봐 늘 거울을 보았다. 요즘은 남성들이 완벽한 포마드 헤어에 공을 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관찰자가 되어 생각해보면 그런 머리야말로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 딱 좋다. 소통의 맥락에 그 헤어를 가져와 본다면 어떨까? 완벽한 볼륨업 헤어, 완벽한 깻잎 머리, 완벽한 닭벼슬 머리, 그리고 완벽한 포마드 헤어를 한 사람과 마주보고 30분 이상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 어떤 룩이 묘하게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때 토털룩을 천천히 뜯어보면 세련됨의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옷의 분위기가 매우 포멀하거나 매우 여성스러울 때, 많은 경우 토털룩의 세련미를 더하는 장치는 완벽 세팅된 헤어가 아니라 살짝 흐트러진 헤어이다. 흐트러졌다는 건 헝클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통념상 완벽한 헤어라는 개념에서 살짝 비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르마를 일자로 단정하게 탄 헤어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대충 넘긴 듯한 헤어가 훨씬 멋스럽고, 완벽하게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간 단발 헤어보단 부분 살짝 뻗친 단발이 더 멋스럽다. 롱 헤어의 경우 이 흐트러진 머리의 대명사는 소위 터틀넥 헤어 혹은 헤어턱이라고 불리는 헤어이다. 헤어턱이란 외투에 머리를 넣었다 살살 빼내서 측면에서 봤을 땐 커다란 C 커브가 형성되도록 연출하는 것이다. 물론 패션 잡지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이 헤어턱은 언뜻 보기엔 무신경해 보이지만 머리를 아래쪽에서 보이지 않게 묶는 등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헤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굳이 헤어턱을 만들지 않아도 좋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혹은 흐트러진 헤어 중 하나의 예일 뿐이니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 완전히 다 넘기기보다는 몇 가닥은 귀 앞쪽으로 살짝 빼준다든지, 가르마 반대 방향으로 드라이를 해서 머리 볼륨을 살짝 살려준 다음 가르마를 지그재그로 타는 정도로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심리적 여백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셔니스타 고준희의 단발머리가 그렇게 멋져 보였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탔던 가르마가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남자들의 헤어에서도 흐트러짐의 매력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다. 모범생 같은 댄디룩을 좋아하는 스키어 3019이 7대3 가르마를 탄 후 왁스로 머리를 단정 고정시키고 글렌체크의 울 소재 코트를 입고 나를 만난 적이 있다. 스키어 3010과 함께 있던 중 바람에 머리가 살짝 흐트러져 7대3 가르마의 7부분의 머리 몇 가닥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었다. 그 모습이 멋져 촬영을 해줬는데 사진을 확인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배님, 살짝 머리가 흐트러지니까 왁스로 다 고정시켰을 때보다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네요. 흐트러진 헤어 말고도 셔츠 소매를 걷는 것도 흐트러짐의 미학을 첨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이 방법을 선구적으로 활용한 스타가 있었다. 그건 바로 전영록 아저씨. 지금은 티아라 전보람의 아버지로 통하지만 그땐 발표하는 곡마다 히트를 기록하는 톱스타였다. 전용록 아저씨는 셔츠든 블레이저든 절대 소매를 가만히 두는 법이 없었다. 그분은
걷어 올리기가 스타일리시함을 배가시키는 디테일이라는 걸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모양이다. 이런 디테일은 당시 어린 내 눈에도 꽤 쿨해 보였다. 소매를 걷을 때 핵심은 절대 너무 단정하게 걷으면 안 된다는 것. 셔츠든 블레이저든 밀리터리 재킷이든 간에 소매단을 살려 한 단 한 단 단정하게 걷으면 너무 모범생 혹은 너무 군복의 하복 버전 같아 보인다. 그래서 소매를 걷어 입을 땐 너무 힘 안 들이고 무심히 걷어 올리거나 막 걷어 올려야 제맛이다. 소매 걷어 올리기는 패션 고수들에겐 정말 당연한 한 끝이다. 그러나 말로 언급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은 것이 이런 팁이기도 하다. 푸른밤 스테파네트님은 본인이 골라온 왠지 끌리는 룩 10개 중 9개가 소매를 막 걷어 올린 룩이었다는 걸 몰랐다. (7)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원하는 옷을 입을 것. 내가 지인들에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저에게는 어떤 옷이 어울릴까요? 나는 절대 그 질문에 즉답하는 법이 없다. 어울리는 옷보다는 원하는 옷을 입어야 그 옷을 오래 품고 입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묻는다.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답은 한결같다. 싸고 괜찮은 옷이요. 싸고 괜찮은 옷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내 기준에서 싸고 괜찮은 옷을 갖다 드리면 다른 새로운 기준을 읊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는지 사실 질문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매장에서 점원이 어울린다고 권하는 옷을 받아들고 와선 이상하다며 방치한다. 우리는 원하는 옷을 입는 것에 상당히 겁을 낸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성향이 옷에서 매우 극도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질문할 권리를 박탈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죽하면 자신이 원하는 컬러를 찾아서 입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일회성 컬러 진단을 받을까. 나는 컨설팅을 진행할 때 어울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다들 본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것에 어색해하신다. 그래서 내드리는 숙제가 버킷리스트, 나만의 곡, 왠지 끌리는 룩, 왠지 끌리는 배색이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못 참는다. 그러나 결국 나의 질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의 실체는 명확해진다. 물론 어울리지도 않는데 원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원하는 것을 당사자의 외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그래서 원하는 것을 스타일리시하게 매치하도록 돕는 것이 내 일이다. 원하는 것을 당사자의 외모와 어울리게 매치한답시고 당사자의 외모와 너무 같은 방향으로 권하면 내가 늘 경계하는 투머치가 발생한다. 내가 컨설팅을 진행하며 쇼핑 장소에 가면 점원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 우리 고객님은 얼굴이 여성스러우시니까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실 거예요. 어울린다는 말은 내 외모와 동질성을 띈다는 말을 의미할 때가 많으니 무시하기를 권하고 싶다. 어울린다에 굴복하여 옷을 입다 보면 멋있다가 아니라 멋냈다가 되기 딱 좋다. 멋냈다가 아니라 멋있다가 되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도록 반대의 법칙 등을 적용시켜 조화롭게 입으면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화롭게 입었다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아우라는 오늘 멋냈네가 아니라 오늘 멋있네 라는 감탄사를 유발한다. 싸고 좋은 옷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자기 눈에 보이는 법이다.
장담컨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평소 치열하게 묻고 답하기만 해도 1년에 버리는 옷값 100만 원은 아낄 수 있다. 8. 쇼핑 리스트 작성할 땐 상품 이미지만 캡처하여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쇼핑 장소에 가기 전에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서 쇼핑 장소에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단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룩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벤치마킹한 것은 잡지나 패션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스타일링 레이아웃이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룩을 완성해줄 아이템을 인터넷의 바다에서 찾아내고 쇼핑몰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 중 순수하게 상품만 찍어서 올라온 컷을 캡처하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옷장 속에 있는 내 옷 사진과 함께 가상 공간에 배열해서 각기 다른 맥락에 속해 있던 옷의 사진들로 이미지의 콜라주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쇼핑 리스트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배열을 하고 보면 순간적으로 나를 매혹하는 아이템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아이템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오프라인 쇼핑에 나섰을 때 어느 매장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있으므로 물리적 이동 시간을 상당히 줄여준다. 이런 식으로 쇼핑 리스트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의 사진을 가급적 많이 찍어두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쇼핑 장소에서 새로운 옷을 발견하면 예뻐서 들뜬 마음으로 일단 먼저 입어보지만 뒤늦게 이거 뭐랑 같이 입어야 되지? 하며 또 다른 쇼핑에 나설 때가 많다. 그러기보다는 미리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을 찍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다음에 새로 사고자 하는 옷의 이미지 캡처한 것과 함께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면 쉽게 어떤 옷과 어떻게 매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어 굉장히 합리적이다.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 시간 절약도 하고 냉장고 식재료를 모두 다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메뉴를 정하고 냉장고 속 재료를 점검한 후 필요한 식자재만 골라서 구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요리에 필요하지만 냉장고에 없는 식자재, 그리고 언제나 필요한 기본 식자재가 아니라 시식 코너의 음식만 잔뜩 사서 올지도 모른다. 9. 쇼핑 장소에서 질문은 점원이 아니라 나에게 할 것. 나는 오랫동안 충동 구매를 했었고 많은 옷을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10,000원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말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쇼핑한다. 물론 지금도 실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눈을 끄는 옷이 보이면 예쁘다고 감탄하기보단 늘 옷의 트집을 잡는다. 흔히 우리는 예쁘다라고 감탄한 후 함께 쇼핑에 동행한 친구나 점원에게 어떠냐고 질문하고 의견을 구한다. 그러나 내 옷장에 뭐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룩을 구상하고 있는지는 제3자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쇼핑을 할 때는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10,000원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던지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한 시즌 동안 몇 번이나 입을 수 있는가? 50,000원짜리 드레스와 500,000원짜리 코트, 어느 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할까? 가격 곱하기 n분의 1를 해보면 그 시즌에 몇 번 못 입을 요란한 50,000원짜리 드레스 한 개 사는 것보다 하루 걸러 한 번 입을 정도로 필요한 500,000원짜리 코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몇 년이나 입을 수 있는가? 과거에 난 겨울 외투를 구입할 때 그냥 적당히 예산에 맞춰서 구입했다. 이것저것 욕심나는 대로 사다 보니 외투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저렴한 외투는 저렴해서 구입하는데 다음 해에 입으려고 꺼내보면 나도 모르게 트집을 잡게 된다. 매년 그렇게 트집 잡고 버리고 사고 반복하다 보니 깨닫는 것이 있었다. 비싼 것 구입해서 5년 입는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결코 절약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아낀다고 저렴한 것만 사는 것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렴한 아이템을 포기하면 위시리스트에 무엇을 살 수 있나? 우리가 쇼핑 장소를 둘러보다 보면 저렴해서 여러 개 사고 싶은 물건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잠시 판단을 멈추고 나의 룩을 완성시켜줄 내 위시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아이템을 떠올린다. 물론 내 위시리스트에 포함된 아이템은 사치품이라기보다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이지만 목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 구입하지 못한 물건이 주를 이룬다. 저렴하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이 아이템 몇 개 안 사면 난 뭘 살 수 있나 생각해 본다. 그러면 눈앞의 물건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는 쉬워진다. 단지 쇼핑 혜택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것인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때 얼마 이상 구매 시 배송료 면제라든가 백화점에서 얼마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내 경험상 액수를 채우기 위해 쇼핑한 물건치고 내 옷장에서 오래 남은 물건은 없다.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배송료를 부담하고 상품권을 포기한다. 10. 지인의 청첩장은 쇼핑 신호가 아니다. 언젠가 친구 H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드디어 이 친구도 새 짝을 만났다는 기쁨과 축복의 마음이 들고 나서 따라 들어온 생각들은 그때 선후배들, 동기들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와, 벌써 15년이 넘었네. 세월 참 빠르다. 선배 L은 교수가 됐다던데. 아, 나한테 비호감이었는데 맨날 예쁜 여자만 만나던 그 선배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선배 C는 머리 까지고 배 나온 아저씨가 된 것 같은데. 참 동기들 만나면 반갑겠다. 서먹하기도 하겠고. 내 머릿속에 이런 말풍선들을 달고 다니던 중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달린 말풍선. 그날 뭐 입지? 예전 같았으면 아름다운 한 벌의 원피스 드레스를 구입하기 위해 이리저리 뒤적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옷에 대한 성찰을 마치고 보니 그 일회성 이벤트를 위해 옷을 구입하겠다는 의지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냥 있는 옷들 중에 골라서 잘 매치해서 입고 가면 되지.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옷 하나에 이리저리 스타일링을 해서 결국은 결혼식장에 맞는 룩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보니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새로 구입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내가 평소에 필요해서 구입했었던 머스트헤브 아이템에다가 튀는 아이템 약간 더한 것에 불과했었다. 물론 튀는 아이템 하나 없이 심심한 옷으로도 충분히 결혼식 스타일링은 가능하다. 화려한 프린트 하나 없이도 단색으로만 스타일링해도 세련된 배색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멋스럽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장동건 고소영 커플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었던 김민희의 스타일링이다. 그날 그녀가 입었던 네이비 슬랙스와 페일 핑크 블라우스는 세련됨의 극치였다. 몇 년 만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다면
지인의 청첩장을 받고 쇼핑을 하기보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독서로 자신을 건강하게 가꿀 것을 권하고 싶다. 내 경험에 따르면 결혼식장에서 몇 년 만에 만난 지인들이 관심을 갖는 건 내가 명품을 걸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 보이냐였다.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 관리를 하게 된다.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 달라 보인다. 명품을 걸치고 있는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어 디자이너 브랜드의 레이블 뒤에 숨는 사람이다. 또한 나는 책을 읽고 영혼을 가꾸는 것이 몇 년 만에 만난 지인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자존감을 키워준다고 믿는다. 백화점에 가면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도 공허한 표정의 여자들을 자주 볼 수 있는 반면 서점에 가면 명품은 걸치지 않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영혼을 가꾸는 여자들을 볼 수 있다. 결혼식장에서 나와 몇 년 뒤에도 지인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내 눈빛에서 드러난 몸과 마음의 건강함이다. 지인의 청첩장은 쇼핑 신호가 아니다. 그건 내 자존감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종이와도 같다. 오늘 아침 저의 오랜 구독자분이 이런 사연을 남기셨습니다. 유리님께 컨설팅을 받고 싶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옷에 돈을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영상 제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 분들께 글이나 사진으로 그동안 알려드리기 힘들었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컨설팅을 받는 거는 옷에 돈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여행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여행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 영역에서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옷을 TPO에 맞게 입었을 때 우러나오는 건강한 자신감은 자연히 커뮤니케이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스토리 펀딩 곧 끝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